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정말 막강한 국가거든요. 왜냐? 주변 국가들이 워낙 형편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제력이나 국방력만으로 정말 주변 국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강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 약점이 뭔지 오늘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타냐후 지지율. 원래 하마스가 습격을 하기 전에도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게 전부 다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때문인데, 이게 말로는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총리를 사법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총리 보호막,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지지율은 한때 20%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타냐후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마스의 습격을 받았을 때는 계속해서 20%대 지지율밖에 안 됐는데, 헤즈볼라까지 공격하면서 아주 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에서 무려 47%로 올랐습니다. 헤즈볼라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지지율이 오르는데, 과연 네타냐후가 멈출 동기가 있을지, 그 부분이 앞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서 헤즈볼라까지 궁지로 몰면서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하고 싸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란과도 싸우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게 YTN 썸네일인데 상상도 못한 방법, 이란의 피반복 공격 예고, 이렇게까지 세게 달았죠. 왜냐?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우리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교하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와 동시에 싸우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는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 승리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전을 한다? 그러면 피로스의 승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로스는 에피로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280년 그때 있었던 나라인데, 에피로스가 로마를 공격해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를 사용했습니다. 로마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끼리를 봤거든요. 로마군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외계인 침공, 첨단 기술의 침공이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만큼 깜짝 놀랄 만한 진짜 F-35 아니면 메르카바 탱크, 이 정도 수준의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했다 하면 무조건 피로스가 이기는 초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피로스의 함정으로 불리기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280년 피로스가 파죽지세로 로마를 막 진짜 휘젓고 다녔거든요. 2번을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승리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 로마군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기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승리를 했는데 도대체 이 피로스 왕은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했느냐? 2번 승리하는 동안 정예병이 무려 7,500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로스 인구가 최대치로 봐도 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40만 명이라고 감안을 해도 한국이라면, 지금의 한국이라면 100만 명의 군대를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정예병 100만 명을 잃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자, 피로스의 승리, 2번의 승리의 대가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정예병의 손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싸우니 당연히 이게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에피로스의 멸망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승리의 대가로 피해가 누적된다면 이 규모가 작은 나라, 인구가 작은 나라는 오히려 이 승리가 일종의 함정이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피로스의 승리 사례를 꼽아보자면 일단 초안 전쟁이 있죠. 항구가 70여 차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은
유방이 승리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연전연승을 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건 1937년 중일전쟁 당시의 일본인데 일본이 막강한 전투력으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로스의 승리가 됐던 이유가 뭐냐? 이로 인해서 미국, 영국, 호주가 일본의 세력 팽창을 걱정하고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방이 단결을 해서 일본에 대해서 석유, 철광석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물자를 일본한테 수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일본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 석유 다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궁지에 몰리니까 진주만을 습격했고 이게 일본의 패망을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연전연승에도 피로스의 승리, 이 함정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방적으로 마구마구 승리해 나간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주변 국가가 다 긴장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 고립을 갖고 오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일본의 중일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적으면 결국은 장기전에서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최신의 무기인 코끼리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외계인급의 기술력이었는데 이 피로스가 결국은 인구가 부족해서 로마한테 진 거지 무기가 약했거나 또는 전술이 취약해서 이래서 진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의 회복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데 초안전쟁에서 한 70차례 이기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복해서 다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외교적 고립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럽 국가는 홀로코스트에 당한 그 유대인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동정심을 갖고 있고 이들을 피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크롱이 참다 결국 10월 들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공급을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 그래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반박을 했죠. 이건 악의 축을 돕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마크롱과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습니다. 10월 6일자에 통화를 하면서 자, 무기 공급 중단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네타냐후가 대놓고 요구를 했는데 마크롱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마크롱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 보세요. 둘이서 어쨌든 어깨동무 좀 하고 물론 마크롱 표정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둘이서 이 친분을 과시할 이런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못 돕겠는데?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탈이 조금씩 나타나죠. 특히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이탈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택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럴 때 외교적 고립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차 중동 전쟁인데 이 3차 중동 전쟁을 다른 말로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단 엿새 만에 시나이, 가자, 서안, 골란을 그냥 한 번에 파죽지세로 다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 대단하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 갑자기 이스라엘한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점령을 한 곳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영토 확장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점령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존슨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불리한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안 242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존슨 대통령이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반이스라엘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 무슨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쟁 과정에서 약간 열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모습, 자기 말 안 따르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바뀐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슨 대통령이 아무리 친 이스라엘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나머지 국가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이런 압도적인 승리에 반감을 갖고 경계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점령지들 아직까지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서 끝없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골란 고원이죠.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시리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거든요. 오직 미국만, 그것도 트럼프 때만 이거 이스라엘 땅이야 라고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바이든 되면서 골란 고원은 시리아 땅이지 이렇게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한때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파죽지세로 이기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끌면서 이런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 혹은 레바논의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질 경우에는 6.1 전쟁 이후의 여파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외교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의 경제력은 과연 무제한일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은 무려 660억 달러, 9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3배가 훨씬 넘는 GDP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0조 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한테는 GDP의 12%나 됩니다. 정말 경제력을 진짜 몰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 전만 해도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장기적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원래 전쟁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 벤처 천국, 스타트업 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글로벌 기업이 400곳이 몰려있다 이런 기사가 2023년 1월에 나왔고 그리고 7,000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1,300명당 1개의 스타트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죠. 인텔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걸 연기했습니다. 이거 인텔이 어려워져서 연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6월이죠. 인텔이 어려워졌다고 항복했던 것보다 좀 더 훨씬 전입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국채 입찰 철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워낙 압박이 센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스라엘에 자꾸 자금을 대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도 자꾸만 그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이스라엘 국채를 사주면 이 돈이 전쟁 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 철회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최대 사모펀드 대학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산 8천만 파운드를 매각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예요. 워낙 압박이 세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자산을 매각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두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가디언지 10월 6일자 기사인데 이스라엘의 엘리트층, 하이테크 경제를 지탱하던 인재들이 조용히 출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10월 6일이니까 아주 최근 기사죠. 그리고 좀 더 전인 7월 달에는 이 주이시 인디펜던트 호주에 있는 이 유대인 언론인데 여기서 뭐라고 우려를 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전쟁 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일부러 가서 전쟁하고 나라 지키겠다고 돌아오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전쟁 좀 한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네,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자, 네타냐후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는 우리나라처럼 의무 군복무를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군복무를 했느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마이애미에서 계속 체류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40살 미만, 40살 미만은 무조건 예비군에 소집돼서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애미에 계속 있으니까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졌거든요. 자, 그러면
총을 들고 전쟁에 참가했느냐? 아니에요. 여론에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은 걸어놨는데 어디다 걸어놨냐? 응급의료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왜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외교 문제, 경제 문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전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면 적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적으면 장기전은 불리하거든요. 코끼리 같은 신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외계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건 분명히 전쟁에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아무리 패전해도 예를 들어서 뭐 70번을 지든 100번을 지든 끊임없이 이 병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지도자들은 건국전쟁, 요거 1년 좀 넘게 했죠. 이걸 제외하면 전부 다 모든 전쟁을 단기전으로 치렀습니다. 오죽하면 6.1 전쟁까지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더 파죽지세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췄던 이유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 결국 인구가 적은 쪽이 불리하다는 것을 과거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완벽한 괴멸이나 아니면 혹은 여기에 촘촘한 스파이망을 깔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계획의 일부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노가 계속 신규 대원을 보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파우다라는 드라마가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이 1화부터 나오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던 이 신부가 결혼식에서 자기의 예비 신랑이 총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여기에 분노해서 결국 폭탄 테러를 하는 내용이 이 파우다라는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분노가 신규 대원을 계속 보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하마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확전을 해나간다면 결국 피로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적정한 선에서 멈추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